안녕하세요. 롯데학교의 윤승준입니다. 오늘 컨설턴트 연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발주했던 정책연구 과제, 대학 교양교육 국제 비교 연구라고 하는 정책연구가 있었는데요. 아주대학교의 신용호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를 맡으셨고, 바로 앞 세션에서 발표해 주셨던 홍성희 교수님하고 경희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님, 그리고 제가 같이 참여해서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물 가운데 유럽 대학의 교양교육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소개할 만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교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의 어떤 방향이나 그럼 앞으로 가야 할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이제 유럽 대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양교육을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에콜라스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의 몇몇 대학을 좀 조사해서 그 대학에서 실제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시사를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부상과 에콜라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대학에서의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세기가 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사막사과를 중심으로 한 인문 고전 교양 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 19세기가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그랑제골이 등장을 하고 독일에서는 훔볼트 대학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실용적인 교육을 대학이 좀 감당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증대했고, 또 보편적인 어떤 일반 교양 교육보다는 어떤 연구 중심의, 훔볼트 대학에서 아까 홍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울 수 있는 자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연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성격이 과거와는 좀 다른, 그래서 변화된 어떤 대학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경이 대학의 이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밀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하는 장소가 대학이 아니라 어떤 그보다도 더 기본적인 유능하고 교양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이제 19세기의 대학에서는 중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첩되는 상황을 거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전공교육 중심의, 실용교육 중심의 대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5년에 거두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논문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아주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중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런 세계 각지에서 자유교육이 등장하고 있다.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새로운 흥미있는 트렌드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주최했던 국제 교양교육 포럼에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 학장이시죠, 학부대 학자이신 머레이 프렛 학장이 오셔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의 동향이 유럽에서는 이제 주로 자유학위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대학들의 연합체인 에콜라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콜라스는 사실은 2007년에 현재 이제 총장을 맡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에브람스 총장, 그리고 네덜란드의 한스 안드리안센 학장, 그리고 독일의 로렌트 보티시 명예 총장 세 분이 주도해서 2007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의 자유학예 교육의 발전과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에콜라스에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에콜라스는 그런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럽에서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부상하게 된 이유를 이거를 그 암스테르담 그 학부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던 이 마르직 벤데라고 하는 이 분이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유럽 대학이 이제 대학이 주로 이제 그 조기 전문, 과잉 전문 교육하고 있다. 전공 교육 중심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어린 나이에 한쪽으로 빠져들어가서 또 그것에 너무나 과잉된 집중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폐단이 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실은 학업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린 나이에 선택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된 전공에 집중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제네릭 스킬을 갖추지 못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그 폭넓은 학사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조기 또는 과잉 집중 교육에 대한 전문화 교육에 대한 폐단의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유럽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나 역사적인 전통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평등주의적인 전통에 토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도 보편화된 교육, 민주화된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등한시해 왔던 게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보편 교육, 민주화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 보편 교육은 좀 등한시했던.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버럴 아트 칼리지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아주 수월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평등하게 그저 그런 대학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수준에 맞춘 그런 교육들 또 수월성 있는 교육, 대학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 두 가지 때문에 대학 교육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에콜라스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 볼로나 프로세스의 움직임과 시기적으로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볼로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렇게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다시 주목받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유럽 대학 교육이 볼로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학부 교육을 대학원 교육과 분리시키는 이원화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학부 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고민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볼로나 프로세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제네릭 스킬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학제 간의 어떤 교육, 통합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역점을 두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프로세스가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이원화하는 데까지는 나갔지만 그 자체를 강조하진 않았었는데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대학 교육과의 어떤 비교 속에서 유럽 대학이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에콜라스에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콜라스가 추구하는 학부 과정에서의 자유학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창파 강좌에서 에브라함 그 총장이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자유학예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학문적인 교육이지 직업 교육의 형태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인류 전문 프로그램을 위한 학문적인 다학제적인 기반, 이게 사실은 대학원 교육을 전제로 한 겁니다. 대학원 교육을 전제로 해서 아주 우수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학문적인 기반 또는 다학제적인 기반을 학부 교육에서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이 17세나 18세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섣부르고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게, 거기에 매이지 않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에콜라스에서 얘기하는 자유학위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그런 내용들, 첫 번째 얘기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폭넓은 교육 그리고 학제 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콜라스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가장 첫 번째 지향점이 폭넓은 교육 그리고 학제 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어느 한 분야의 스페시fik한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깊이 있는 교육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있던 유럽 대학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학제 간의 교육이나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이나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양 교육으로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학제 간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앞에서 홍성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에 살펴보게 된 각 대학 사례들을 보면 실제 학제 간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학사 단계에서의 이제 주요한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다양한 측면을 심화시키고 또 넓히고 도덕적인 입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어떤 비판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젊은 정신이 지적인 지평을 넓히고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판적인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럽 대학에서의 자유학예 교육은 그 세 가지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에브람스 총장이 이렇게 그 창파 강좌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 그 순천대학교에 계신 손승남 교수님도 유사한 논문을 하나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하나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 모델입니다. 미국의 리버럴 아츠 컬리지 모델을 그것과 유사한 독립대학 모델입니다. 소규모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소규모 세미나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학생과 교수 간의 집약적인 어떤 컨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주 집중적인 밀착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렇지만 그 고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전공을 제공할 수 없어서 제한된 과목으로, 제한된 전공으로 고비용 교육을 하는 단점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학부대학 모델입니다. 종합대학 내, 기존에 있는 대학 내에 학부대학을 설치해서 그 대학에서 그 모교가 가지고 있는, 본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또 거기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된 대학으로 설립되지도 않고 종합대학 내에 학부대학으로 만들지도 않지만, 기존의 학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버럴 아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공 학위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유럽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그 리버럴 아츠 컬리지,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학부대학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고요. 첫 번째 독립대학 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대단히 아주 극소수의, 그 독일의 그 자그마한 소규모 대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워릭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 번째 유형을 대표하는데, 위에 보시면 그 적혀 있네요. 독일의 그 로이파나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리버럴 아츠 컬리지 소규모 대학으로 독립대학 운영하는 케이스고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두 번째 학부대학 모델 유형으로 운영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유럽 대학의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대학하고 그다음에 로잉겐 대학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학부 대학 사례고요. 워릭 대학 사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례입니다. 먼저 그 암스테르담 대학의 학부 대학 사례입니다. 이 암스테르담 대학은 2009년에 이 학부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학이 이제 좀 특별하게 그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시 자체가 특별한 것 중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있는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암스테르담 대학은 이 수업 내용을 4년 동안의 교육 내용을 국적이나 문화,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래서 그 학부 재학생들의 절반을 유학생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학생으로 입학을 시키면 절반 정도만 입학을 시키고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이제 유학생을 받고 전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교육과학부하고 또 시의 본부를 두고 있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암스테르담하고 유니버시티 암스테르담 두 개 대학하고 이 학부 대학이 연계해서 그 두 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 학부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암스테르담 학부 대학은 수월성 교육, 다양성 교육, 그리고 글로벌 안목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협동력을 두루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만이 아니라 다양성까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함께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것이 폭넓은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문화 국제교육, 학구적이고 사회참여적인 학습, 지역사회의 강력한 연대, 튜터를 통한 통합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스테르담대학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면 1년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부대학의 교육과정은 전체 학점인 180학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카데믹 코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믹 코어라고 하는 학점이 36학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의 표준화에 비하면 그 학점 비율이 교양 학점 비율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학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구성 자체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메이저가 절반에 해당하는 90학점이고요. 일렉티브가 30학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공을 또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양 교육에 해당하는 36학점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아카데믹 코어는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입니다. 언어 교육은 최소한 2과목 이상을 이수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외에 제2 외국어를 2과목 이상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교육, 아카데믹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 교육하고 있고 논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제자 간의 교육,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 학문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커뮤니티 프로젝트, 그다음에 글로벌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카데믹 코어 가운데 6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6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목해 볼 것은 사실은 그 네 번째에 있는 빅 퀘스천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것 중에서 이 8개 과목이 사실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학업 기초 관련해서 아카데믹 코어 관련해서 22년, 23년 입학생들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4개 영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랭귀지, 하나는 인터디스플리너리, 또 하나는 이제 메소돌로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컴피턴시 이렇게 돼가지고 4개의 영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는 2개 이상을 이수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제 간의 교과목들은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긴 한데 8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돌로지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컴피턴시 관련해서 사고나 아니면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개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업 기초 학제간 역량을 함양하는 빅 퀘스천 시리즈는 사실은 이제 8개 과목이 일관된 교육 방식으로 수업 계획을, 한 학기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절반, 학기의 절반은 학제 간의 교육을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을 주제별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센스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에틱스, 생명윤리라든지 아니면 타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주제를 뭐 인문학에선, 사회과학에서 아니면 철학에서는, 종교에서는 아니면 미술에서는 뭐 아니면 뭐 물리학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학문 분야별로 전반부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서 그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관점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전반부에서는 강의를 하는데, 이때는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각 분야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7주 정도 강의를 진행하게 하고요. 나머지 후반부 강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해당 내용들을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제 간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빅 퀘스천인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 핵심적인 중심 개념으로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학제 간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 자기가 선택하는 분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 학문 분야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정의하는지, 분석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양한 관점들을 거기에 적용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걸 여러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제 간의 어떤 그런 공동 작업, 팀을 꾸려서 그들 간의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걸 논증해내는, 학문적으로 논증해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한 학기 동안 시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하면 처음에 이제 이 학습의 어떤 개요, 목표를 소개할 적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심 개념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이해하는지 좀 심도 있게 다양하게 이제 이해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접근 가능성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학제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종합해내고 통합해내고 또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문제와 관련해서 학제 간의 어떤 그런 통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학생들은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교육을 하는 방식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서는 그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가능성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배운 내용을 통합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탐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대학의 어떤 전통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합해서 스스로 탐구한 결과 그걸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한 학기 수업을 끌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첫 주는 인트로덕션을 하고요. 2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게스트 렉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게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강의를 들려주고
두 번째는 지질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질학적으로 따져볼 때 딥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해요. 사실은 저도 이 딥타임이 지질학을 잘 몰라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지질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미래 사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 사회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철학적으로 아니면 영화나 문학에서는, 또 논리학에서는, 그리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순환론적인 개념이고, 또 순환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선형적인 개념인지 그 문제를 두고서 이제 고전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다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 시간이라는 문제를 어느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외부 특강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을 듣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팀을 꾸려서 학제 간에 접근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합니다. 여기에는 슈퍼비전이 들어가고요. 리포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7주 동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그걸 발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8가지 이 교과목의 내용, 이 8과목의 내용 자체가 주제는 다르지만 이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한 방식으로 상반기 7주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 7주는 학생들이 그걸 팀을 이뤄서 학제 간에 탐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그렇게 진행하는데, 그 평가는 이렇게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에세이를 써내기도 하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제적 탐구 결과물을 받아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평가를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룹 평가, 물론 이제 팀으로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에세이라든지 뭐 최종적인 어떤 학제적인 그 성과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를 내는 그 리플렉션 에세이를 내는 작업은 개별 평가를 진행해서 개별 평가와 그룹 평가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암스테르담 학부대학의 이 빅 퀘스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제 중심의 학제 간 통합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서 앞에서 홍성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과목과 과목을 연결하는 방식의 그런 통합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럽 대학에서는 그런 과목과 과목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한 과목 안에서 이렇게 이제 통합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교양 기초 교육 가운데 저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데요. 예전에는 이제 계열 기초 과목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놨는데 전공 기초 과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유럽 대학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계열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학문의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론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빅 퀘스천 그 시리즈는 200대 과목으로 동일하게 이수하게 하는데, 이것은 수준별로 좀 1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그로닝겐 대학인데요. 그로닝겐 대학은 2014년에 설립돼서요. 재학생 한 80% 정도가 미국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1학년 입학 시에 전공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다양하게 듣고 2학년 진입하면서 패스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닝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리고 경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능동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교육 방법론 쪽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로닝겐 대학의 이제 교육 과정은 아카데믹 코어가 전체
180학점 중에 55학점 정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카데믹 코어에 해당하는 과목 가운데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아카데믹 스킬, 그다음에 메소돌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코어 일렉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프로젝트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카데믹 스킬이나 메소돌로지는 앞에서 봤던 암스테르담 대학하고 비슷한데, 이 그로닝겐 대학에서 주목할 것은 코어 일렉티브와 관련된 과목하고 프로젝트 과목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아카데믹 코어 과목, 사실은 그 아카데믹 코어 과목이 이제 5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대 사회의 도전적 과제들이라고 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글로벌 이슈가 되는 과목, 문제들, 그것들을 교양 과목으로서 현대사의 도전적 과제들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학습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 이제 코어 일렉티브라고 하는 과목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통합교육, 앞에서 그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살펴봤던 그런 방식의 통합교육이 이 그로닝겐 대학에서는 이 코어 일렉티브 과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목을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매 학년 하나씩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자 간의 경험,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력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그로닝겐 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코어 일렉티브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현대사회 도전적 과제들과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건너뛰기로 하고요. 이 아카데믹 코어 중에서 이 코어 일렉티브는 과목이 사랑을 중심으로 한 거, 또 질병을 중심으로 한 거, 전쟁, 바다, 뭐 정치 철학, 뭐 이런 것들 해서 마음의 철학, 편견의 이해까지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는데요. 사랑을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사실 철학, 생물학, 심리학 세 개 학문 분야를 결합해서 통합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서로 다른 유형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가? 사랑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인가? 아니면 그렇지 의지와 무관한 행위인가? 우리는 누가 사랑에 빠질지를 선택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또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가? 사랑은 상처를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걸 조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제간 탐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3년 동안 한 차례씩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스스로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를 3번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익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경험이 곧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자신감, 어떤 효능감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이런 자유학예 교육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부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네덜란드 자체가 상당히 국제화된 글로벌한 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넓은 교육에 대한 수요,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통로를 제공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컸다. 그런 점에서 이 자유학예 교육이 그런 기능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이 암스테르담 대학이나 그로닝겐 대학은 이 자연과학 분야의 어떤 아주 발전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학과들이 많아서 이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한 리버럴 아츠 앤 사이언스
이 맥락의 어떤 그런 교육이 가능했다는 그런 측면들이 네덜란드에서 이런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인데요. 워릭 대학의 경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워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손수장 교수님께서 선행 연구를 해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역시 조기 전문화 교육, 과잉 전문화 교육의 어떤 폐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또 일반적 역량이나 학제간 유학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또 고등교육의 수월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도 워릭 대학의 자유 학예 교육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존의 대학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버럴 아트 교육을 도입해서 교육 과정으로 교수법의 어떤 그런 어떤 혁신을 도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학제간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핵심 이슈에 대한 탐구 그리고 비판적 사고 기술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중심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그런 문제 중심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주된 학습 방법입니다.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이 워릭 대학은 이 리버럴 아트 학위 과정, 과정의 교육 과정이 자유학예 모듈과 선택 모듈 두 가지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학예 모듈과 선택 모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예 모듈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키 프로그램, 두 번째는 크리티컬 이슈, 세 번째는 리서치 메소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걸로 통합해서 제출하는 것도 있는데, 이 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 교과 과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판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게 하는 그런 교과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리버럴 아츠의 그런 원칙과 실제에 대해서 다루게 합니다. 1학년 때 학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이슈와 관련한 교과 과목들을 상당히 여러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교과 과목들이 네덜란드 대학들에서 보고 있는 그런 통합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과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메소돌로지와 관련한 그런 교과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들 그리고 두 번째 것들이 어찌 보면 네덜란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의 기본 방식하고 영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워릭 대학의 교육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키 프로그램 두 과목을 이수하고요. 크리티컬 이슈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 이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메소드와 관련해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것들 역시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 이렇게 이수되고, 2학년에 올라가면 크리티컬 이슈와 관련한 교과 과목을 한 과목 이수하게 하고요. 2학년, 3학년 동안 2년 동안 리버럴 아츠와 관련한 그 교과 과목 세 과목을 이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패스 그리고 루트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그 워릭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학과들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과 과목들을 이수해서 자기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스페셜티를 갖게 하는, 그래서 패스하고 루트를 이렇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마찬가지고요. 3학년 때는 그것을 종합해서 학위 논문을 제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워릭 대학의 이제 특수한 어떤 강점 가운데 하나는, 특수성이나 이제 강점 가운데 1학년 때 이제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워릭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학과들 가운데 이 자유학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자매결을 맺고 있는 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하게끔 하고 있고요. 문제 기반 학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영국의 워릭 대학의 특수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라이부르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요, 중핵, 전공, 선택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역시 이제 200학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이 교과목들은 전부 다 학제간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교양 교과목들은 전부 학제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거는 아마 이제 그 교육의 어떤 그런 그 풍토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교과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례로 이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례, 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나 프로젝트 자체를 교과목으로 놓고 그걸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PBL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문제 중심 해결, 뭐 최근에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젝트 경험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게 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나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서없는 발표였는데요. 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수준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 예,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안양대학교 김수현 학장님 질문이고 대전대학교 최병문 학장님 질문인데요. 김수현 학장님 질문은 유럽 대학의 교양교육은 통합적 탐구 등 다양한데 한국 교육부는 역량 기반 교양 교육 과정으로 표준화시켜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역량 기반, 핵심 역량 기반 교양 교육 과정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역량을 기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제네릭 스킬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앞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컴피턴시라는 말을 쓰긴 하거든요. 컴피턴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컴피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과목을 통합교육을 통해서도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고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아주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대학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 문제는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핵심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교과목을, 모든 교육 과정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이런 교양 교육 과정 이 역량으로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짜기보다는 실제 교양 교육의 본령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놓고 이런 교과목들이 이런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학에 설정한 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면 교육부의 어떤 이런 역량 기반 교육, 역량 중심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최병명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표자료 26쪽에 러브라는 주제를 심리, 철학, 생물 분야에서 따로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하는 건지, 그렇다면 학제간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한 과목으로 수강한다면 교수자가 어떻게 강의하는 건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따로 강의하는 건 아니고 따로 개설되는 건 아니고요. 러브라고 하는 제목의 과목이고 그 과목 안에 접근 방식이 퍼스펙티브 자체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가 아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학생들이 그런 관점을 종합해서 탐구하고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종합해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